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프랑스가 밀렸고 한국이 올라섰습니다. 세계 강국 순위 6위. 이 한 줄의 발표가 유럽을 흔들었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죠. 이건 오류다. 한국이 우리보다 위라고? 분노와 혼란이 뒤섞인 파리의 밤. 하지만 한국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침묵.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세계의 시선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무엇을 언제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걸까? 지금 그 답을 확인할 시간입니다. 저는 쥘 베르니에입니다. 올해 46살입니다. 파리 정치학 연구소에서 국제 정치 분석가로 일한 지 18년째였죠. 제 책상 위엔 늘 세계 각국의 권력 지표 보고서가 쌓여 있었고 저는 그 숫자들 사이에서 프랑스의 위치를 확인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2025년 11월 5일 오전 그 일상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세계 강국 지수 최신 순위가 발표됐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다 말고 화면을 멈췄습니다. 미국이 1위, 중국이 2위, 러시아가 3위. 여기까진 예상 범위였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인도 4위, 영국 5위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6위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7위 프랑스. 제 눈을 의심했어요. 다시 봤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프랑스보다 위였습니다. 처음엔 오류라고 생각했어요. 데이터 입력 실수겠거니 했죠. 하지만 보고서는 공식 기관에서 나온 것이었고 각 항목별 점수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군사력, 경제 규모, 기술 혁신, 문화 영향력, 외교력. 모든 지표에서 한국은 프랑스와 비슷하거나 앞서 있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었고 핵보유국이었으며 유럽연합의 중심축이었습니다. 한국은 반도국가였고 분단국가였으며 우리가 보기엔 여전히 개발도상국의 이미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나라였어요. 사무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모니터 앞에 모여들었고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맞나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죠.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프랑스가 7위라는 사실보다 한국이 6위라는 현실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밀린 게 아니라 그들이 올라온 거였어요. 그것도 우리 위로. 오후가 되자 언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방송국들은 긴급 토론을 편성했고 신문 헤드라인엔 프랑스, 세계 7위로 추락이라는 문구가 박혔어요. SNS는 순식간에 분노와 조롱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위라고. 농담하나? 김치 만드는 나라가 프랑스를 넘어? 이건 미국의 정치적 조작이다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죠.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됐어요. 저녁 무렵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였어요. 베르니에 씨, 내일 오전 회의에 참석해 주십시오. 이 순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을 논의해야 합니다. 목소리엔 긴장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다고 답했지만 속으론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어요. 이건 틀렸다. 분명 틀렸다. 한국이 프랑스를 넘을 리 없다. 다음 날 회의실은 무거웠습니다. 외교관들, 경제학자들, 군사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의 얼굴엔 당혹감이 서려 있었어요. 보고서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생산량, 조선업 점유율, 문화 콘텐츠 수출액, 군사력 현대화 속도. 숫자들이 나열됐지만 저는 그것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건 일시적 현상입니다. 누군가 말했어요. 프랑스의 전통적 강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른 이가 동조했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회의가 끝나갈 무렵 한 참석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위 정말 틀린 건가요? 방안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불안을 느꼈습니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한국에 대한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경제 성장률, 기술 특허 등록 건수, 군사비 지출 추이. 숫자들은 생각보다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납득할 수 없었어요. 숫자가 전부는 아니니까요. 국가의 품격, 역사의 무게, 문화의 깊이. 이런 것들은 숫자로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는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였고 세계를 이끌어온 문명의 중심이었어요. 한국은 고작 70년 전까지만 해도 전쟁의 폐허였던 나라였습니다. 이틀 뒤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한국으로 가십시오. 직접 보고 오세요. 현장 조사가 필요합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이해했어요. 정부는 이 순위를 반박할 근거가 필요했고 제가 그 증거를 찾아와야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죠. 가서 확인하겠다. 한국이 과대평가됐다는 걸 증명하겠다. 출국 준비를 하는 동안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어떤 이는 한국 좋은 나라죠. 음식도 맛있고라며 가벼운 관광지 추천을 했고 어떤 이는 뭘 보러 가세요? 시간 낭비 아닌가요? 라며 냉소적이었어요. 하지만 공통된 건 아무도 한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여전히 작은 나라, 빠르게 성장했지만 본질적으론 프랑스와 비교할 수 없는 나라였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저는 다시 한번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6위, 프랑스의 7위. 그 숫자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건 실수다. 분명 실수일 거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에선 작은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게 실수가 아니라면? 만약 우리가 정말로 뒤처진 거라면? 그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지만 완전히 지울 순 없었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파리의 거리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에펠탑, 센강 개선문. 이 도시의 모든 것이 프랑스의 위대함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풍경을 보며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프랑스는 위대하다. 우리는 여전히 강하다. 한국 따위가 우리를 넘을 순 없다. 인천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 동안 저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진실을 보러 간다. 한국이 과장됐다는 걸 증명하러 간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하겠다. 프랑스가 여전히 위대하다고.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고 저는 창밖의 파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제가 돌아올 땐 모든 게 달라져 있을 거라는 걸.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첫인상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깨끗했어요. 너무 깨끗했죠. 바닥엔 먼지 하나 없었고 안내판은 정확했으며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겉만 번지르르 하겠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공항이 깨끗한 건 당연한 거였고 진짜 모습은 도시 안쪽에 있을 거라 생각했죠.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는 말이 없었어요. 인사만 하고 목적지를 확인한 뒤 출발했죠. 창밖으론 고속도로가 펼쳐졌습니다. 차선은 명확했고 표지판은 과도할 정도로 많았으며 모든 차량이 규칙을 지키고 있었어요. 파리의 거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파리에선 차들이 자유롭게 끼어들고 경적 소리가 끊이지 않으며 운전자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길을 만들어갔죠. 그게 생동감이었어요. 하지만 여긴 달랐습니다. 조용했고 정돈되어 있었으며 어딘가 차가웠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많았지만 소란스럽지 않았어요. 모두가 자기 갈 길을 가고 있었고 누구도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았으며 심지어 횡단보도에선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빨간불일 때 차가 없어도 기다렸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로봇 같은 사람들이군. 자유가 없어 보였어요. 규칙에 갇힌 사회처럼 느껴졌죠. 숙소에 짐을 풀고 나와 근처를 걸었습니다. 편의점이 보였고 들어가 봤어요. 직원은 친절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제가 외국인인 걸 알아채곤 천천히 설명해 주려 했죠.
저는 생수 하나를 샀고 계산대 옆 쓰레기통이 3개로 나뉘어 있는 걸 봤습니다. 재활용, 일반, 플라스틱.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듯 분리해서 버렸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도한 통제. 그렇게 판단했죠. 다음 날 아침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세종시로 가는 길이었어요. 정부 청사를 방문해 행정 시스템을 둘러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파견 담당자가 동행했고 그는 유창한 영어로 설명했지만 저는 통역기를 켜둔 채 한국어로 듣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싶었던 건 언어가 아니라 이 나라의 본질이었으니까요. 세종시는 신도시였습니다. 건물들은 현대적이었고 거리는 넓었으며 모든 게 계획된 대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안에서 생기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너무 완벽했어요. 너무 인위적이었죠. 파리의 좁은 골목길, 불규칙한 건물 배치, 역사가 켜켜이 쌓인 거리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계획된 도시는 영혼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부 청사에 들어섰습니다. 로비는 넓고 밝았어요. 안내 로봇이 있었고 대형 스크린엔 각종 민원 안내가 실시간으로 떴습니다. 담당자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죠. 우리는 AI 행정 시스템을 도입해 민원 처리 시간을 30% 단축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냉소했어요. 기계가 사람을 대체한 거잖아. 하지만 실제 민원실에 가보니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직원들이 있었어요. 많지 않았지만 창구마다 사람이 앉아 있었고 민원인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AI가 처리하는 건 서류 분류와 데이터 입력이었고 실제 상담은 사람이 했어요. 한 노인이 창구에 앉아 뭔가를 물어보고 있었고 직원은 천천히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잠시 멈췄습니다. 기계가 일하지만 사람은 따뜻하네. 그 생각이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예외일 거라고. 연출일 거라고. 점심시간이 되자 담당자가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청사 내 구내식당이었어요. 가격은 저렴했고 음식은 깔끔했으며 사람들은 조용히 식사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관찰했어요. 대화는 있었지만 크지 않았고 식판을 정리하는 모습은 자연스러웠으며 누구 하나 음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규율이 철저하군. 저는 그렇게 정리했죠. 하지만 동시에 그 누구도 불편해 보이지 않았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오후엔 데이터 센터를 둘러봤습니다. 거대한 서버들이 즐비했고 화면엔 실시간으로 전국의 행정 데이터가 흘러갔어요. 담당자는 설명했습니다. 모든 민원은 3일 내에 처리되고 결과는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시민들은 더 이상 여러 기관을 돌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저는 프랑스의 행정 시스템을 떠올렸습니다. 서류는 중복되고 대기 시간은 길었으며 담당자를 찾는 것조차 어려웠죠. 하지만 그게 인간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느리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여기선 빠르면서도 사람이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상했어요. 효율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았거든요. 저는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나요? 기계가 너무 많으니까.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 익숙해졌고 오히려 더 편하다고 합니다. 기계가 반복 작업을 하니까 직원들은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일정이 끝나고 담당자가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청사 주변을 걸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거리엔 퇴근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낮에 민원실에서 봤던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정장 차림이었지만 어딘가로 서두르고 있었죠. 저는 호기심에 따라가 봤습니다. 그는 작은 복지관 앞에 멈췄어요. 간판엔 노인 IT 교육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창문 너머로 그의 모습이 보였어요. 노인 몇 명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고 그는 천천히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웃으면서요. 저는 그 장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는 퇴근 후에도 일하고 있었어요. 아니,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원봉사였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했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통제된 사회, 감정 없는 시스템, 효율만 추구하는 나라. 그렇게 단정 지으려 했는데 눈앞의 광경은 그 판단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그 자리에 있었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군가를 돕고 있었어요. 왜?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렇게 하지?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의 질서는 강요된 게 아니었어요. 법이나 감시 때문이 아니었죠. 사람들은 스스로 규칙을 지켰고 서로를 배려했으며 누군가를 위해 자발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게 프랑스와 달랐어요. 프랑스는 자유로웠지만 각자였습니다. 한국은 질서정연했지만 함께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면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거였으니까요. 프랑스가 뒤처졌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였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착각이야. 겉모습일 뿐이야.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론 서울의 불빛이 보였고 도시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가 나를 불편하게 한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어요. 이해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불편했던 겁니다. 제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눈앞에 있었고 그게 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이 도시가 나를 불편하게 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창밖을 보니 사람들은 이미 거리를 걷고 있었고 도시는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질서가 통제인지 신뢰인지 아직 확신할 수 없었죠. 하지만 알고 싶었어요. 진짜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날 일정은 부산이었습니다. 산업단지를 둘러보기로 되어 있었어요. 조선소와 에너지시설, 첨단 제조 공장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죠. 고속철을 탔습니다. 2시간 반이면 도착한다고 했어요. 프랑스에서 파리부터 마르세유까지 가는 시간과 비슷했지만 이 나라는 훨씬 작았습니다. 그런데도 철도망은 촘촘했고 배차 간격은 짧았으며 모든 게 정시에 움직였어요. 부산에 도착했을 때 바다가 보였습니다. 항구 너머로 거대한 크레인들이 늘어서 있었고 컨테이너선들이 정박해 있었어요. 산업단지로 향하는 길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만나실 겁니다. 프랑스에서 오신 엔지니어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포를 만난다는 게 반가우면서도 왜 그가 여기 있는지 궁금했어요. 공장에 들어서자 규모에 압도됐습니다. 천장은 높았고 기계들은 정밀하게 배치되어 있었으며 작업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소음은 있었지만 혼란스럽지 않았고 모든 게 계산된 듯 흘러갔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50대 중반쯤 보였고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쥘 베르니에 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피에르 뒤랑입니다. 그는 프랑스어로 인사했어요. 저는 악수하며 물었습니다. 여기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그는 웃었습니다. 15년 됐어요. 처음엔 3년만 있으려 했는데 떠날 수가 없더군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곧 알게 됐습니다. 피에르는 저를 공장 한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벽면에 커다란 패널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연도별로 정리된 기록들이었습니다. 1995년부터 2025년까지 30년간의 기록이었죠. 하지만 성공 사례가 아니었어요. 실패 기록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고 피에르는 대답했습니다. 실패의 역사예요. 우리가 만든 모든 실수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프랑스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실패는 감춰야 할 것이었고 치욕이었으며 기록할 이유가 없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달랐어요. 실패가 전시되어 있었고 누구나 볼 수 있었으며 심지어 교육 자료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피에르가 말했습니다. 여긴 실패를 감추지 않습니다. 실패를 기록해서 다시 쓰게 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요. 젊은 기술자 몇 명이 그 패널 앞에 서 있었어요. 태블릿을 들고 기록을 확인하며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피에르가 설명했습니다. 신입 직원들은 이 기록을 먼저 공부해요. 선배들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왜 실패했는지,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걸 배우는 게 첫 교육입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실패를 배우는 얼굴엔 수치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진지했고 집중하고 있었으며 존중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프랑스는 완벽을 추구했어요.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고 실패는 개인의 책임이었으며 감춰야 할 오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정반대였죠. 실패는 공유됐고 책임은 조직이 나눴으며 배움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게 한국의 방식입니까? 제가 물었고 피에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저도 이해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이게 더 강한 방식이라는 걸요. 점심 후 저는 다시 세종시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디지털 행정 시스템 체험관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시민들이 직접 와서 정부 데이터를 열람하고 민원을 처리하며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안내자는 젊은 공무원이었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모든 데이터는 국민의 것입니다. 정부는 관리자일 뿐이에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데이터는 권력이었어요. 정부가 소유했고 국민은 요청해야 했으며 공개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달랐죠. 모든 정보는 기본적으로 공개됐고 국민은 언제든 접근할 수 있었으며 정부는 단지 그걸 관리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죠? 제가 물었고 그는 답했습니다. 신뢰 때문입니다. 정부가 숨기지 않으니 국민도 믿어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예산 집행 내역, 정책 결정 과정, 공무원 평가 결과까지 모든 게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시민들은 댓글을 달 수 있었고 정부는 그에 답변했습니다. 이건 효율의 체계가 아니었어요. 제가 중얼거렸고 안내자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혼잣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계속 생각했어요. 이건 효율의 체계가 아니라 신뢰의 체계였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이 인간을 논했다면 한국의 시스템은 인간을 보호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자유를 말했지만 그들은 안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권리를 외쳤지만 그들은 책임을 나눴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가치가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가는 길 다시 그 복지관 앞을 지나갔습니다. 어제 봤던 공무원이 또 있었어요. 오늘도 노인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멈춰 서서 창문 너머를 봤어요. 한 할머니가 마우스를 잡고 있었고 그는 그 손을 잡아 천천히 움직이는 법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웃었어요. 화면에 뭔가 나타났나 봅니다. 그도 웃었고 옆에 있던 다른 노인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뭉클해졌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그냥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그 자리에 있었고 돈을 받지 않았으며 누가 알아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왔고 웃으면서 가르쳤으며 할머니의 손을 잡아줬어요. 왜 저러는 거지?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다음 세대를 위해 그러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 그러는 거였어요. 다음 날 마지막 일정이 있었습니다. 작은 기술 교육원을 방문하는 거였어요. 거기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70이 넘어 보였지만 여전히 학생들에게 코딩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개발자로 일했습니다. 이제 은퇴했지만 제가 배운 건 모두 다음 세대의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췄습니다. 다음 세대의 것.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프랑스에서 지식은 개인의 자산이었습니다. 경력이었고 권위였으며 지켜야 할 것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선 달랐습니다. 지식은 나눠야 할 것이었고 전해야 할 것이었으며 다음 사람에게 넘겨줘야 할 것이었습니다. 프랑스는 말을 남겼고 한국은 증거를 남겼다. 제가 중얼거렸고 노인이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졌어요. 불빛들이 질서정연하게 빛나고 있었고 거리는 조용했으며 사람들은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봤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그들이 로봇처럼 보였습니다. 감정 없이 움직이는 기계 같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믿고 있었어요. 규칙을 지키는 이유는 강요 때문이 아니라 옆 사람을 배려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고. 프랑스가 모든 답을 가진 게 아니라고. 한국이 6위에 오른 건 우연이 아니라고.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문명을 만들었어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철학이 아니라 실천으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저는 지금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문명의 다른 얼굴을 보고 있다고. 프랑스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세상엔 다른 방식도 있다는 걸, 그리고 그게 틀린 게 아니라는 걸. 저는 그 밤 처음으로 겸손해졌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의 서울은 여전히 조용했고 불빛들은 규칙적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새벽 4시쯤 됐을 때 저는 창가에 서서 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청소차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천천히 조용히. 도로는 이미 깨끗했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돈된 생명력이었어요.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도시는 살아있었고 숨쉬고 있었으며 그 숨결은 조용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아침이 되어 짐을 쌌습니다. 일주일간의 체류가 끝나고 오늘 파리로 돌아가는 날이었어요. 호텔을 나서 공항으로 향하는 길, 택시 기사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그는 자기 일을 하고 있었고 저는 제 생각에 잠겨 있었으며 서로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멈췄을 때 옆 차선에서 한 장면을 봤습니다. 젊은 여자가 길을 건너다 지갑을 떨어뜨렸어요. 뒤에서 걷던 남자가 그걸 주웠고 빠르게 쫓아가 건네줬습니다. 여자는 고맙다고 인사했고 남자는 고개만 끄덕인 채 자기 길을 갔어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었다고. 누가 가르쳐서 하는 행동이 아니었어요. 그냥 습관이었습니다. 신뢰의 습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마지막으로 이 나라를 돌아봤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고 질서는 유지되고 있었으며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들은 법보다 서로를 믿고 있었다는 걸. 규칙을 지키는 이유가 처벌 때문이 아니라 옆 사람을 배려하기 때문이라는 걸. 저는 탑승구로 걸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효율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마음으로 돌아가는 사회였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이륙하기 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활주로 너머로 서울이 보였고 그 너머엔 산들이 있었으며 하늘은 맑았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점점 속도가 붙었으며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떠나는 건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문명이었고 제가 무시했던 품격이었으며 제가 배워야 할 기준이었습니다. 파리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어요. 자유롭게 움직이는 사람들, 거리의 소음, 불규칙한 교통. 일주일 전엔 이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어딘가 어수선해 보였고 정돈되지 않았으며 각자였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으니까요. 사무실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땠어요? 한국 어떻던가요? 역시 과대평가였죠?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소만 지었죠. 그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숫자가 전부라고 생각했고 순위는 착각이라고 믿었으며 프랑스가 여전히 중심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틀 동안 저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은 정했어요. 6번째 힘, 한국 프랑스어로는 르식시엠 푸부아르였죠. 제목을 정하고 나니 본문이 술술 나왔습니다.
제가 본 것들, 느낀 것들, 이해한 것들 모두 적었어요. 실패를 기록하는 공장, 데이터를 공유하는 정부, 자원봉사하는 공무원, 지식을 나누는 노인,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믿는 사람들. 사흘 뒤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정부 관계자들과 언론이 모였고 모두 제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카메라가 돌아갔으며 기자들은 펜을 들었습니다. 누군가 물었어요. 베르니에 씨, 한국의 6위는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정당한 정도가 아닙니다. 당연합니다.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죠. 한국은 프랑스를 모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간을 믿는 방식을 재설계했어요. 우리가 철학을 논하는 동안 그들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외치는 동안 그들은 신뢰를 쌓았어요.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프랑스는 뒤처진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뒤처진 게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어요. 이제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실행이고 철학이 아니라 작동이며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서 한국은 앞서 있습니다. 회장이 더 술렁였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인상을 찌푸렸으며 어떤 이는 메모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들어 올렸어요. 이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제가 본 한국, 제가 느낀 한국, 그리고 제가 배운 한국. 여러분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판단하십시오. 회견이 끝나고 연구소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론 파리의 거리가 보였고 에펠탑이 멀리 서 있었으며 센강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아름다움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세상엔 다른 가치도 있고 다른 기준도 있으며 다른 품격도 있다는 걸. 저는 책상에 앉아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프랑스는 문명을 말했고 한국은 문명을 작동시켰다. 그들의 질서는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세상을 움직였다. 나는 그들을 연구하러 갔다가 결국 배우고 돌아왔다. 마침표를 찍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모든 게 흔들렸고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으며 저는 그걸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파리의 밤은 화려했어요. 불빛들이 자유롭게 빛나고 사람들은 늦게까지 거리를 걸었으며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조용함이 그리웠어요. 그 정돈 된 거리, 질서 있는 불빛, 서로를 믿는 사람들. 저는 그게 그리웠습니다. 며칠 후 제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언론은 반응했고 사람들은 논쟁했으며 정부는 검토했어요. 어떤 이는 동의했고 어떤 이는 반발했으며 어떤 이는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한 달 뒤 유럽 각국의 분석가들이 한국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보고서를 읽고 직접 확인하러 간 거였어요. 그들도 저처럼 놀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배울 거라고 믿었죠. 저는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세계 강국 지수의 6위와 7위가 무슨 의미인지. 숫자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그 숫자 뒤에 있는 본질이었습니다. 한국은 힘으로 올라선 게 아니었어요. 신뢰로 올라섰고 실행으로 증명했으며 사람으로 완성했습니다. 제 책상 위엔 아직도 그 보고서가 놓여 있습니다. 가끔 펼쳐보곤 해요.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서울의 거리, 부산의 공장, 세종의 청사,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얼굴. 저는 그들을 잊지 못합니다. 이제 세계는 바뀌어야 합니다. 순위를 매기는 기준이 달라져야 해요. 군사력이나 경제 규모만으론 부족합니다. 진짜 기준은 국가가 국민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시민이 서로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시스템이 인간을 얼마나 보호하는지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다시 매긴다면 한국은 6위가 아니라 더 높을 겁니다. 저는 오늘도 창밖을 봅니다. 파리는 여전히 아름답고 프랑스는 여전히 위대하며 우리의 역사는 여전히 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세상의 중심은 하나가 아니라는 걸.
문명은 여러 얼굴을 가졌고 품격은 여러 방식으로 존재하며 기준은 계속 바뀐다는 걸. 이제 세계는 숫자가 아닌 품격으로 순위를 매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서울에 있었습니다.